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K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케미칼 주가를 보면 올해 초 3월부터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10만 원 정도 선을 유지를 하다가 이때부터죠. 6월 22일 이 이후부터 7월 20일까지 한 30만 원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4주간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은 38만 주를 팔았고 외국인은 36만 주를 샀고 기관 투자자는 9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동안 SK케미칼의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반면에 최근에는 왜 이렇게 핫한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세를 유지했었는지,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 SK케미칼은 백신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백신 비즈니스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잠깐 다루고, 그러면 최근에는 왜 갑자기 평가가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본론이죠. 최근에 SK케미칼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SK케미칼의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살펴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백신의 저평가를 받은 이유, 그다음에 최근에 백신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SK케미칼이 왜 제2의 바이오팜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실적 전망과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백신의 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백신 시장 규모를 살펴보시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 17, 18, 19년 연 성장률, 매년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는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17년부터 18년까지는 연 10% 성장을 했었고, 18년에서 19년 넘어갔을 때도 10%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 20년부터는 좀 완만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이 3개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백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백신 시장 각사 점유율을 한번 알아보면 글로벌, 여기가 빅4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2017년 기준으로 글로벌 넘버원이 이제 머크, 그 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라고 부르는 곳이 22% 정도, 그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화이자가 역시 20%, 그다음에 사노피가 20% 정도, 이 네 개 회사가 20% 정도의 이제 빅4를 형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13% 정도 기타에는 뭐 에이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네 개 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빅4의 매출 합산을 따져보면 연 평균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대 성장을 했었고, 2015년부터 빅4의 매출치를 살펴보면 이전 4년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연평균 한 7%씩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아까 보셨던 빅4 중에 하나인 화이자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2012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진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이제 전으로 돌아와서, 그럼 도대체 이때는 왜 2.4%밖에 성장을 안 했고 이때는 7.3%로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슈였어요. 이게 이제 저조한 백신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제 반전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죠. 바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 안 된 치료제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쓰일 수가 있는데, 백신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많은 백신이 널리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아까 보셨던 빅4의 매출이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선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백신은 사실 이제 공공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백신 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2013년 이와 같은 보고서, 이렇게 생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1인당 의약품에 연간 $10,000를 쓰는데 백신에는 고작 $728밖에 쓰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회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의 6%에 불과한 $630밖에 쓰질 않는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용점 관점에서 보면 공공시장만을 목표로 한 백신 개발은 상대적으로 의약품 대비 이익 회수 기대치가 낮다. 네, 이렇기 때문에 백신 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치료제, 의약품 시장보다는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면 개발은 금방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백신 개발은 임상기간, 임상 환자 수를 고려하면 의약품 개발보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 2017년 시장에 등장해 블록버스터로 성장한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0월 미국 허가 완료까지 약 7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고요. 옵티보의 경우에도 허가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또 만성질환 치료제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 허가까지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즉 수익성 측면에도 개발 기간 측면에도 치료제 개발이 백신 개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즉 백신은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시장은 투자자로부터 상당히 저평가를 받아왔던 게 지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바로 프리미엄 백신의 등장이에요. 제가 가다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다실은 사가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사가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4가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유형에 의해 발병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에요. 최근에 가다실 9이 나왔습니다. 가다실 9은 원래 예전에는 6, 11, 16, 18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예방을 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 31, 33, 45, 52, 58을 추가해서 5가지를 추가해서 무려 9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9이 출시하면서 바로 점유율 56%까지 오르게 됩니다. 보시면 국내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의 세대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가다실 9이 발매 2년 만에 점유율 50%를 넘기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았다. 예전에는 한 3가 내지는 4가 백신이 널리 쓰였다면 최근에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9가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백신을 사용하는 데에서 돈을 쓰는 거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백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수요를 훨씬 더 넘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백신이 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면 가다실 9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예전에는 이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그 다음에 질암과 같은 여성들만 사용하는 이제 백신이었는데 이제 가다실 9으로 들어가면서 항문암, 그 다음에 생식기 사마귀 이런 질병들이 추가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만 사용했었다면 이제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백신으로 더 진화한 거죠. 만 9세부터 26세까지 남녀 모두 접종 가능한 가다실 9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 강화, 기능도 충분히 예전보다 강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있어요.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면요. FDA가 새로운 대상포진 백신인 싱그릭스를 승인하는데요. 기존의 싱그릭스 승인하기 전에 현재 그때 시장의 독보적인 넘버원은 머크사의 조스타박스라고 하는 대상포진 백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싱그릭스는 뭐가 다르냐? 이제 기존의 그 대상포진 백신뿐만 아니라 당 단백질 E와 면역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 보조제가 결합한 형태예요. 기존의 조스타박스보다 면역 효과가 높고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싱그릭스가 경쟁을 시작하면서 2019년이면 기존의 넘버원이었던 조스타박스를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사를 보면, 네, 이 시장에서는 2019년이면 싱그릭스가 조스타박스를 제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스타박스가 어떤 거였냐 하면 2006년에 승인을 받아서 10년 이상 유일한 대상포진 백신으로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2019년이면 조스타박스가 대체할 거다라는 기사도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였어요. 실제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조스타박스고 이게 싱그릭스인데요. 싱그릭스가 출시하고 2018년에 바로 역전을 해버립니다. 기존의 백신보다 기능들이 더 추가되면서 기존의 넘버원이었던 시장을 충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싱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계속 유발하게끔 하는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패스트 트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데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백신이 되게 안 좋았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FDA에서 특별한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 지난 2년간 신약으로 승인된 약물의 수는 15년과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5년 사이에 FDA는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심사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개발된 신약대 70% 이상이 이렇게 특별하게 마련된 제도의 덕을 봤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탔을 경우, 그 다음에 우선 심사, 가속 승인,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2017년에는 46개의 약물이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18년에는 무려 이제 59개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게 바로 이번에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기사였어요. 그래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모더나, 화이자, 이제 코로나 백신 3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모더나의 주가는 최근에 2020년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20불 정도였었는데 최근엔 거의 80불까지 4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계속 핫하냐고 하면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방 백신 개발에 뛰어든 모더나 등의 이제 주가 상승이 눈에 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09년 신종플루 사태가 발생했을 때 2010년 백신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신 시장을 살펴보시면 2009년에 신종플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2010년에 갑자기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 백신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코로나도 있지만 이전에 프리미엄 백신의 등장, 그 다음에 기능의 강화, 그리고 개발 기간의 단축, 이런 것들이 저평가된 백신 시장이 다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SK케미칼에 투자해야 하는가?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SK케미칼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SK케미칼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시면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이 있고요. 그 밑에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회사냐면요, 독감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인데, 2018년 7월 SK케미칼로부터 분사해서 신설된 백신 전문 기업이고요.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백신은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타이틀과 함께 국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독감 백신 3가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에 성공했고요. 16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3가를 넘어서 이제 4가 백신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수두 백신 같은 것들도 계속 상업화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빌 게이츠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가 대통령에게 성을 보내면서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은 국내 바이오 기업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화제다라고 하면서 빌 게이츠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빌 게이츠 재단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비 44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 아스트라제네카 후보 물질 생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후보 물질 생산과 공급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속도를 살펴보시면 코로나19 임상 단계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면 3상까지 들어간 게 현재 이제 4개 정도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자 기사에서 모더나랑 화이자도 3상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6개 이상의 이제 회사가 있는 건데, 모더나랑 화이자보다도 먼저 들어왔던 게 아스트라제네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백신을 생산하는 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 CMO가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현재 하고 있는 거의 가치를 NH투자증권에서 살펴보면 한 450억 매출에 2020년에는 해당 매출이 이제 2천억, 이제 2022년 6천억 가까이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의 현재 가치를 따져보면 약 NH투자증권에서는 1.3조 정도의 가치로 현재 이 비즈니스 사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이거 개발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회사냐? 그렇진 않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도 현재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보셨죠? 그 저희 빅4 중에 하나인 사노피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인데요. 이게 1상을 통과하고 2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133억 원을 받은 상태고,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백질을 결합해 만든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점인데요. 이 방식은 지금까지 개발된 폐렴구균 백신 중에 가장 높은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백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현재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폐렴구균 백신에서 독보적인 1등이 바로 프리베나인데요. 화이자의 프리베나인데 56억 달러 정도를 매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연매출이 하나로 따지면 한 7조에서 8조 정도 하는 대단한 매출을 하고 있는 백신인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케미칼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이 이 백신보다 성능이 좋을 거다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 백신의 가치를 2028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사노피랑 이제 공동 개발하는 부분, 그러니까 50%를 제외하면 한 6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추진하려고 하죠. 과거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SK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SK 주가가 급등했듯이 마찬가지로 SK케미칼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98%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4가 독감 백신, 그다음에 세계 두 번째 대상포진 백신, 그다음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수두 백신 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왜 백신이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그런 저평가를 받는 것들을 넘어서서 왜 최근에는 달리 백신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알아봤고, 그리고 왜 SK바이오팜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SK바이오팜의 실적 전망과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목표 주가 같은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연간 매출액 NH에서 전망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2019년에는 1.4조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올해 2020년에는 약간 역성장한 1.1조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후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1.3조, 그다음에 1.4조 원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 803억, 2020년 691억으로 살짝 줄었다가 2021년부터는 703억, 그다음에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정도를 했었고 2분기에 2,900억으로 올라가고 3분기에 3,200억, 그다음에 4분기에는 살짝 떨어진 3,2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NH에서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면 1분기 때 80억, 2분기 때 257억, 3분기 때 217억, 4분기 때 13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하나의 신재훈 애널리스트가 적정 주가가 25만원, 삼성에서는 23만 5천원, SK 이달미 애널리스트가 25만원, NH의 구완성 애널리스트가 26만원을 목표 주가로 보고 있고 평균적으로 25만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주가가 29만 2천으로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기에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왜 SK케미칼을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